아인슈타인의 뇌가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PC에다가 원숭이의 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로 돌릴 일은 만무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 1팀장 김선우입니다. 너무나 큰 뜻깊은 해에 이런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덧 20년 차 애널리스트인데요.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한 게 2007년이었어요. 그 해가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었습니다. 제가 20년 차가 되고서야 5000을 오늘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또 그걸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의 보고서와 이런 자료들을 쭉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한 대로 2026년이 반도체 초호황이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그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미국의 CES를 다녀왔고요. 지난번에 모두 인사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IT 입장에서 볼 때 이번 CES는 예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IT 또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같은 제품을 딱 봐서는 성능의 차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내다보는 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이면,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기업들의 이익의 향방을 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고 소임인데요.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해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피지컬 AI의 초입인 로봇들 다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행간의 의미로 지금 과연 이렇게 격전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IT의 이런 전시장에서 AI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물론 AI에 관한 논쟁은 너무 많습니다. 이 AI가 얼마나 고도화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AI가 돈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장에는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덱스 보고서와 콜라보 보고서 그리고 그 컴퓨텍스와 같은 전시회를 다녀와서 드린 얘기대로 저희는 15년의 PC 사이클 그리고 15년의 스마트폰 사이클이 끝나고 2020년부터 AI 사이클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이제부터 펼쳐질 AI 사이클도 막연하게 저희가 15년이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5년 동안의 성장기가 있을 거고요. 5년 동안의 성숙기, 그리고 5년 동안의 쇠퇴기로 막연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겨우 성장기에 한 3년 차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공지능의 고도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산품인 메모리가 여기서는 의외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AI와 메모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AI는 우리의 뇌가 연산도 하고 기억도 하는데 이 중에 연산 부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AI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진 CES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산마테오, 그리고 샌디에이고, LA 등을 돌면서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애플 엔지니어들을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얻은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지를 볼까요? 다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CES 갔다 오면 이렇게 전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컴퓨터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전은 이런 신기능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와우 팩터는 없죠. 정말 대단한 거는 없고 약간의 차별화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이면에 그거를 움직이는 동작 방식에 AI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전 인류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지화면에서도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모든 의사결정체가 바로 AI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이 CES를 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시기에도 CES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 AI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는데 IT의 전방 시장이 너무 좋았죠. 그때 여러 가지 헬리콥터 머니, 즉 거시경제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소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5천억 달러 중반 정도의 미국의 소비가전 시장으로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한 해였습니다. 이후로 서서히 기저효과죠. 2022년, 2023년 미국의 소비가전 시장은 안 좋아졌는데요. 반대로 2024년부터 다시 한번 성장은 구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성장이 더 커요. 이미 구독경제화 됐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IT 기기를 사서 쓰던 소비 금액들을 이제는 IT 구독에다가 돈을 쓰고 계시죠. 막상 하드웨어에 대한 소비는 고작 3%밖에 성장 안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성장을 하지만 너무 작아요. 금액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소비가전 시장은 고작 3% 늘어납니다. AI의 고도화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플레이어 중 하나가 TSMC죠. TSMC가 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이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 개런티되지 않으면 캐파를 안 늘립니다. 그래서 이익을 독점하는 TSMC가 마구잡이로 캐파를 늘려줘야 AI를 위한 연산 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이 지능 고도화는 발생하게 될 건데요. 반대로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성장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칩 생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저희는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세가 올해 중반에 더 가속화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말이 돼? 내가 기사들 찾아보면 소매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컴퓨터 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더 오른다고? 예, 더 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단순히 수요 드리븐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급 드리븐 사이클입니다. 1등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23년 이래로 시장은 좋아졌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삼성이 처음으로 투자를 줄였습니다. 2026년 이제 와서야 투자를 이제 늘려요. 근데 이미 떨어지고 나서 늘리는 거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등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 리더십으로 좋아지면 투자를 더 늘리는 방식의 경영 전략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최대 생산업체가 지난 2년 동안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원래는 P4라는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삼성의 공장도 지난해 1월에 원래 투자가 시작되기로 계획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HBM에서의 그 성능 개선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 10월에서야 투자를 시작했죠. 이런 공백이 만들어낸 공급발 이 쇼티지는 오래 갑니다. 올해 시장은 겨우 3% 증가할 뿐이지만 원가는 이미 4분기에 벌써 미드싱글 이상 올라갔고요. 1분기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트업체들의 적자도 머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트업체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만약에 세트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 반대로 판매량은 줄어들게 돼 있죠. 이제 부품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지만 시장은 고정돼 있고 만약에 가격을 올리면 수량은 줄 거야. 즉 생산 계획은 여전히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쪽의 좌측을 보시면 이 GPT가 만들어낸 수요의 지형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죠. 단순히 처음에는 생성형 AI였다가 지난 2년 동안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주제를 많이들 꺼내셨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이 PC 혹은 스마트폰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일부는 구현 가능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 구현 가능한 능력은 너무 협소하다. 두 번째는 원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를 위한 NPU 등 다른 칩을 더 넣기에는 생산 원가가 너무 올라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린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어려운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프롬프트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쉽게 비유드리면 아인슈타인의 뇌가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PC에다가 원숭이의 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로 돌릴 일은 만무하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AI의 고도화는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라는 과정에서 이 엄청나게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는
엣지 클라우드나 엣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지금의 네오 클라우드 형태로는 갈 수 있겠지만 각각의 디바이스에는 AI 고도화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2024년, 2025년에는 온디바이스 AI를 다들 재창했지만 이거는 그냥 마케팅 용어에 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상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AI가 2025년부터 점점 확산이 되면서 연산 방식 또 AI의 고도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메모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젠슨 왕은 나중에 피지컬 AI의 전방 시장이 100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100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는 거기까지 가는 길목의 긴 기간이 이 제조 AI라는 걸로 채워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구의 확산, 증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지금은 체감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수장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산성에도 혁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추종하고 있는 이 로보틱스의 변화는 생산성에서 인구의 고도화 투입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봇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봇, 바꿔 얘기하면 지정학적으로도 그동안 전 지구의 생산을 담당하던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동 생산성을 로봇 생산성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의 생산의 최고 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굉장히 큰 호기를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깐부회동이라고 하는 젠슨 왕이 굳이 여기 한국에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재벌 수장들을, 재벌 총수들을 만나고 간 거는 괜한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제부터 제조 AI 그리고 에이전틱 AI를 올해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이는 영역에서는 CES는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CES의 가장 큰 의미는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켰어요. 어떻게? 말 그대로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가전 덕분에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를 활용하면서 원래 우리 가구당 성인의 2명인데 그 중에 1명, 보통 주부죠.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하느라 사회의 생산성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탁기 돌려놓고 출근하고 세탁기 돌려놓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인류의 생산성이 올라갔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CES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거의 성숙 및 퇴화 단계까지 왔고요. 그래서 과거에 2, 3년 뒤에 이런 가전제품을 보여주던 CES의 의미가 퇴색돼 가기 시작했고 왼쪽을 보시면 그동안 가장 큰 전시장을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LVCC에 꾸린 게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LVC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에다가 인비테이션 온리, 즉 일부의 관람객만 받도록 바꿔버린 게 삼성전자였고요. 여러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보여줄 게 별로 많이 없다라는 고충도 있었을 수 있고요. 반대로 2년 뒤에 출시할 제품을 선공개했더니 2년 뒤 전날에 먼저 공개가 되죠. 다른 업체에 의해서. 주로 중국 업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꽁꽁 싸매고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LG전자는 그래도 센트럴홀의 입구에 LG전자관을 만들고 하지만 보여준 거는 여전히 TV,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들을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걸로. 그러니까 관람객들은 우와 멋있다로 끝나긴 하지만 과연 저게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올릴까에는 약간 무관한 그런 쪽을 지금 광고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나마 LG전자는 왼쪽 아래 이런 액추에이터들과 함께 이번에 클로이드라는 로봇을 보여줬죠. 예, 가정 로봇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게중심이 딱 아래 잡혀 있어서 다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다소 투박해 보이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매달리고 아이가 쳐도 넘어지지 않는 로봇이다라고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그래도 보여준 LG전자랑 다르게 삼성전자는 이제는 프리미엄 가전만 할래요? 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초거대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 근데 마이크로 RGB는 사실은 그냥 마이크로 LED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신형으로 보이기 위해서 RGB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전들이 나왔지만 가전은 이따 보여드릴 중국 업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진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TV 시장에서 금액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지 수량으로는 보통 한 10% 중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마켓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TV 업체, 그 중에서도 1등인 TCL이 어느덧 이제 10%대 초중반 마켓쇼까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 바로 전일에 니케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의 최고의 TV 업체였던 소니가 TV를 이제 포기하고 TCL에게 TV 사업부를 매각하고 조인트 벤처로 바꾸는, 그래서 TCL이 그 브라비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소니 TV라는 이름도 쓰면서 그 합작법인의 51%를 가져가고 소니는 49%만 남기는 이런 결정이 최근에 나온다라는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TV마저도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변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삼성전자의 전 시장 빠진 영역을 차지한 게 바로 왼쪽에 있는 TCL입니다. TCL 초대형 TV로 유명한 브랜드죠. 100인치가 넘는 TV들 많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쿡판과 함께 많은 TV를 팔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AR 글래스 같은 거를 강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하이센스, 이제는 종합 가전 업체로서 이런 투인원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로봇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LG전자가 보여준 로봇보다는 좀 더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창홍 역시도 중국의 이런 매서운 이런 TV와 가전의 이런 추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거 LG전자가 히트쳤던 바로 그거 스탠바이미 TV입니다. 근데 비슷한 폼팩터로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가전은 카피가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어려운 사업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거대 전시장으로 이번에 드리미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업체고요. 우리가 다이슨을 카피했다라고 해서 차이슨이라고 하죠. 그 차이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미가 이런 청소기 라인업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는 TV 가전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매스마켓의 이런 가전 TV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가전이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지금 반도체에는 오히려 수혜가 되고 있죠. 전체 수요의 반절이 B2C인데 이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 계획을 어그레시브하게 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은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근데 수요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바로 22쪽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insane demand, 미친 수요가 아직도 AI 컴퓨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키노트 발표에서 우리 젠스랑 CEO가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 23쪽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오픈 AI와 그리고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내용 중에 공교롭게 이 내용이 다뤄졌는데 마침 CES에서 젠스랑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자, 과거에도 저희가 종횡무진이라는 저희의 콜라보 인덱스 자료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AI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스케일업이라는 거였습니다. 스케일업은 이 하나의 반도체 칩의 수직적인 성능 향상이에요. 암페어 시리즈, 호퍼 시리즈. 근데 이때 GPT가 나오면서 H100이라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GPU가 수요가 대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블랙웰 시리즈.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이제 루빈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칩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지금까지는 AI 성능을 최대한 극대화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만난 서부의 엔지니어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상주 메모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키밸류 값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 메모리 값이 오히려 이거를 어디에다 저장하고 어디에 상주시키느냐가 지금의 너무나 큰 병목 현상을 내고 있다. 즉 홍수라는 것도 우리가 홍수가 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하수도에 직경을 키운다고 홍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로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입구에다가 하수구에다가 막 낙엽들이 껴있고 그 병목 현상이 홍수를 만들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위해서 무조건 성능 향상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이 병목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쪽의 좌측을 보시면요. 이 제너러티브 AI는 지금까지 한 방향이었어요. 프롬프트를 넣고 여기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추론을 과정을 실행시키면 마지막 결과값이 나오고 끝납니다. 그런데 편도죠, 편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에이전틱 AI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차례나 돌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요. 그래서 추론과 행동의 마지막 결과값을 피드백을 가지고 또 돌립니다. 그리고 또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그래서 최적의 결과값을 만들고 이거를 우리는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비싼 요금제로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쓰시면 사고 모델, 거기서 이제 막 뜹니다. 사고하는 중, 생각하는 중.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명령을 단순히 단일 패스 추론으로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해석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 가지 사고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여기에 상주 메모리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할 때 네이버에서 뭔가를 찾아봐요. 그리고 이건 또 뭐더라? 또 찾아봐요. 그래서 창을 여러 개 띄웁니다. 계속 띄워요. 한 200개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의 창을 눌렀을 때 이 창 값을 띄워놔야 돼요. 사실은 그게 상주 메모리, 램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은 AI의 이런 에이전틱 AI 추론 과정에서 그 램의 역할, 그 상주 메모리가 어디에 남아있느냐? 바로 그 값비싼 HBM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3쪽의 좌측을 보시면요. 컨텍스트, 이 맥락 정보라는 게 뉴 보틀렉이다. 새로운 병목이다. 그래서 스토리지, 이러한 저장 매체는 must be re-architectured. 이제는 재설계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만들면서 이 컴퓨팅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연산과 기억이라는 뇌의 두 가지 중에 가장 더 부가가치가 큰 연산만 처음엔 반도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은 최대한 싸구려, 마그네틱. 1과 0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1과 0을 표현하기 위해서 N극은 1, S극은 0. 이렇게 싸게 막았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테이프, 디스켓, 하드디스크였던 거죠. 이런 반도체의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신분제 같은 거예요. 고귀하신 양반이 계시고요. 맨 밑에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컴퓨팅 구조를 만드느라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런 기억 정보, 메모리 정보는 싸게 많이, 용량이 최우선이었지 성능이 최우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라는 것도 사실은 가장 싸게, 가장 많은 용량으로 이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반도체 구조로서 낸드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하드, 그 위에는 낸드, 그 위에는 D램, 그 위에는 SRAM과 같이 더 동작 속도가 빠른 이런 캐시 메모리가 생기는 이런 계층적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의 확산과 함께 이 상주 메모리가 어디에 많이 남아있느냐? 일반 D램 대비 5배 비싼 게 HBM이잖아요. 거기에 상주 메모리가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보틀렉이 거기 생겨요. 이걸 더 써야 되는데 전체 투자 금액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를 맨 밑에 낸드에다가 이 상주 메모리를 보내기로 결정한 게 바로 23쪽의 우측에 나와 있는 엔비디아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플랫폼 CMSP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왼쪽 차트를 보셨을 때 2년의 주가 흐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이 회색 선이죠. 이게 바로 샌디스크와 키옥시아 낸드 업체들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하위 계층의 메모리 반도체였기 때문에 얘네가 점점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좋게 평가받는 게 크다는 점. 두 번째, 낸드는 공급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즉, 낸드의 공급은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낸드의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이 D램도 하고 낸드를 하는 업체들은요. 지금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도 고민인데 그 대상이 D램이냐 마냐지 그거보다 이익이 더 낮은 낸드는 오히려 마이그레이션으로 9세대 낸드 정도로 가면서 원가를 줄이면서 용량이 더 나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낸드는 그 정도 기존의 캐파를 8세대, 9세대 팹으로 전환하는 그 정도 200단대, 300단대 낸드로 바꾸려는 마이그레이션 수요만 있지 이거를 되게 세게 캐파 투자를 할 생각까지는 아직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수 낸드 업체인 이 키옥시아와 같은 업체 과거에 그 재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시기를 5년 이상 겪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여력조차 없어요. 이익률은 마구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관계로 낸드가 제일 많이 뛰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샌디스크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지정했잖아요. 나는 이 새로운 병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병목 제거를 낸드로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게 되면 또 눈에 띄는 회사가 있네요. 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운데 몰려있는 일반 스토리지, 즉 하드디스크 업체들, 웨스턴 디지털, 아니면은 시게이트, 아니면은 디램 업체,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전부 다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한 4배에서 5배가 됐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지난 2년 동안 지금 최근에 더 올라서 고작 2배 됐습니다. 그게 주식 관점에서는 덜 오른 주식과 많이 오른 주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에서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근데 올해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공급이 허락한, 삼성전자 본인이 허락한 엄청난 쇼티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4분기에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 30% 정도 커머디티 디램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 1분기에도 그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즉 지금 선형으로 오르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즉 공급이 크게 준비되지 않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루빈향 HBM이 준비돼야 되는 시점이라서 커머디티 메모리는 오히려 생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수급 상황으로 보면 올해 2분기나 3분기에는 오히려 선형으로 좋아지고 있는 업황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세게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고작 2.9배에 거래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툴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ADR 같은 거를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의 마이크론과 밸류에이션 직접 비교가 되고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오면서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오르면서 그 업황의 개선을 충분히 누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마치 우산장수랑 또 집신장수처럼 좋아지는 영역과 나빠지는 영역이 있죠.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세트 부분은 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좋아지는 게 훨씬 크죠. 두 번째는 주가에서 여전히 명확한 언더퍼포머죠. 언더퍼포머. 그리고 글로벌리 따져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제일 못 오른 반도체 주식 중 하나가 맞습니다. 이제는 최근에 인텔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력이 좀 다릅니다. 사이클에서는 퓨어 플레이어인 하이닉스가 더 올랐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도 더 잘하고 공정 경쟁력도 앞서는 1등으로 발돋움했어.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더 비싸기 때문에 따라잡을 거야.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디램 생산자로서 그리고 낸드도 최대 낸드 생산자로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이 레거시 수요 증가에서 큰 폭의 수혜를 누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주가를 바탕으로 좀 더 탄력적인 주가 반응을 보일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쌍두마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해 중반까지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AI의 고도화 과정에서 이제 에이전틱 AI의 확산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표현된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 화살표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계획하고 수정 반영하는 거 이게 지금 몇백 바퀴가 돌거든요. 이 몇백 바퀴가 도는 가운데 창을 몇백 개 띄워놔야 되는 거죠. 이 키밸류, 상주 메모리가 계속 남아서 이거를 다른 메모리의 성능 개선으로 어떻게든 간에 더 사용해야 되는 게 AI 연산 서비스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AI라는 투자 대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어디에다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를 볼게요. 가장 크게 가치 부여하는 거는 바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이네들이 AI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 마소, 아마존, 메타 등의 시총이 무려 거의 12조 달러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AI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다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그 시총의 반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키옥시아니아 등 다 합쳐봤자 고작 1.5조 달러입니다. 에게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칩 업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이 비루했던 신분의 격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CSP가 메모리 업체들을 엄청나게 지금 우대해주고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모 CSP는 지금 모 메모리 업체에게, 순수 메모리 업체에게 내가 EUV를 사줄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스튜디오의 2배 정도 되는 공간의 크기가 EUV 한 대거든요. EUV 한 대가 2,000억에서 2,500억 원 정도 합니다. 이거 몇 대 사줄 테니까 장기 공급 계약 좀 맺어줘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어요. CSP에서 메모리로의 가치 전이가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GPU 업체 역시도 모 메모리 업체에게 선수금을 줄게. 올 캐시로. 현금으로 다 줄게. 선수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HBM 또는 GDDR 또는 SOCAM과 같은 신형 메모리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할당해줘라는 이 바게닝 파워가 완전히 메모리로 기운 협상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최선의 애널리스트로서 향후에 우리가 이익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죠. 그거는 보통 근데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EPS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든 BPS에다가 PBR 멀티플을 곱하든 이런 형태의 구조인데 가파르게 늘어나는 EPS와 BPS도 있겠지만 이러한 뉴스플로우들이 저희가 직접 인터뷰하고 채널책을 통해 얻어내는 이런 뉴스플로우들이 점차 CSP가 또 이 GPU 업체가 ASIC 업체가 메모리를 위해서 이렇게나 구애를 하는구나. 확실히 협상의 축은 메모리로 옮겨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재평가를 만들리라 저희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업사이드를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CSP 업체의 주가 시총의 반절을 GPU 업체가 받고 있고 메모리 업체도 최소 반절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영업, 마케팅, 전략, 그리고 구매 담당자들,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방에서 이 CSP의 엔지니어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특산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마치 그 코스피가 영원히 갇혀가지고 있었던 그날처럼 메모리도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2018년도에 디램의 고점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야성은 살아있다라는 보고서로 이 디램의 업황의 고점을 알린 애널리스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켠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ROE가 40%가 넘는 너무나 높은 자본 대비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피크 주가 고점은 PBR 밸류에이션으로는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ROE가 40%라면 PBR도 4배 갈 수 있는 게 바로 PER 10배 정도 수준으로. 좋은 시장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물론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즉 이익이 폭발할 때 언제나 이익의 방향성은 혹은 개별 제품 가격의 방향성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충분히 좋아질 때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치평가를 높게 해주는 그 정도의 의무감을 애널리스트로서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 저평가 상황에서 고점이 끝나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저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내에 또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지금 모두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 AI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 기술적 추세에 대해서 메모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찾아왔다라고 느끼고 왔고요. 우리 메리츠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상황을 모두 다 충분히 같이 누리시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밑에 밸류 체인으로 가면서도 이 온기는 많이 확산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로도 시가총액 1, 2등 업체들의 이런 엄청난 재평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밸류 체인들 그리고 다른 IT 업종에 대한 이런 투자 스토리 역시도 저희 메리츠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메리츠 증권의 CES 탐방기에서 저희 반도체 IT 영역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